그러면 쏜 선수의 득점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토트넘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죠. 근데 프랭크 감독의 계획에 손흥민 선수가 없다, 요런 보도가 있습니다. 구단의 레전드인 만큼 다른 팀으로 가라고 떠밀진 않겠지만 팀에 남게 되면 벤치에 오래 앉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프랭크 감독과의 궁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상황. 자, 손흥민 선수는 곧 만 33세가 됩니다. 이제 노장축에 들어요. 그리고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았죠. 이론상으로는 이번 여름에 다른 팀으로 이적해도 돼요. 그리고 1년 더 뛰고 계약 기간 다 채우고 자유계약으로 다른 팀에 가도 되죠. 손흥민 선수는 향후 거취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제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본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한테 어떤 이적 제안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올여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들을 영입하는지, 또 새롭게 부임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등.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프랭크 감독의 생각이겠죠. 근데 좀 찝찝한 게 프랭크 감독이 부임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베테랑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을 안 했어요. 말이 안 되죠. 팀의 상징적인 선수인데. 그래서 실수일 리는 없을 것 같고 의도적인 생략인 것 같은데, 생략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진짜 그의 계획에 손흥민이 없거나 아니면 구단 측에서 향후 거치가 불확실한 선수들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왜냐면 프랭크 감독이 로메로도 언급을 안 했어요. 로메로도 요즘에 이적설 나오고 있잖아. 자, 아무튼 이번 여름은 토트넘이나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구단 내에 가장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선수를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긴 해.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요런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에 손흥민이 있음으로 해서 버는 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니폼 판매, 여러 가지 스폰서 계약,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 투어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1년 더 데리고 있다가 그런 수익들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자유 계약으로 놔줘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을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지 팬들은 뭐라고 하냐, 뭐가 됐든 소니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그게 레전드에 대한 예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주 리스펙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구단 측에서 손흥민한테 결정을 맡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긴 해. 손흥민의 현재 실력. 자, 일단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92년생 선수들 중에서 몸값 1위가 살라, 2위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일단 요것만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현재 수준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죠. 일단 스탯이 좀 안 좋아졌어요. 리그 7골 9도움. 사실은 요것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긴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이라면 나쁜 기록이지. 실제로 토트넘 데뷔 시즌 이후에 최저 득점 시즌이에요. 자,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왜 골을 많이 못 넣었을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자체가 좀 떨어졌어요. 2021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이 8.9골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7골을 넣었어요. 결정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지난 시즌엔 기대 득점이 7.35골이었는데 실제로는 7골을 넣었어요. 그냥 넣을 만큼 넣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정력이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지난 시즌에 슈팅을 때려야 되는데 패스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시어러가 그걸 보고 저거는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거다, 자신감이 풀충전된 소니였으면 무조건 때렸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게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대표팀에서도 주장 달고 나서 자꾸 이타적인 패스들을 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 선수의 득점이 줄어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전술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 위치가 좀 멀어졌어요. 득점왕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슈팅 위치들은 골대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의 슈팅 위치들은 훨씬 멀어졌어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 쪽으로 좀 치우쳤어. 이렇게 슈팅을 멀리서 때린다? 당연히 득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슈팅 위치가 왜 멀어졌냐? 콘테 때는 어땠냐면 팀이 내려서 있다가 빠르게 역습을 하면 왼쪽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처럼 골대 앞으로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패스 오는 거 마무리했다고. 그니까 슈팅 거리가 가까웠죠. 근데 포스텍 감독의 축구에서는 애초에 전방 압박해가지고 위에서 플레이하려고 하죠. 침투할 공간 없죠. 왼쪽 윙 자리에 고립되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 위치가 멀어져. 더군다나 포스텍 감독의 전술에서는 인버티드 풀백이 중앙에 끼죠. 그리고 그 풀백이나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자꾸 침투한다고. 그러면 윙어는 측면에 고정돼 있어야 돼요. 슈팅 위치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 물론 토트넘이 후반기엔 그런 축구를 안 하고 실리적인 축구를 했죠. 하지만 포스텍 감독의 시그니처 전술에서 왼쪽 윙어로 뛴 것과 슈팅 위치가 멀어진 게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득점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는 동료들의 퀄리티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케인 같은 선수가 있을 때는 양질의 패스도 오고 또 케인이 어그로 끌어주니까 공간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 케인 같은 선수가 또 없어지다 보니까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축구는 같이 뛰는 동료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스포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명 중에 딱 한 명만 바뀌어도 엄청 티가 나. 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줄어든 데에는
부상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전반기엔 햄스트링, 후반기엔 발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죠. 근데 햄스트링 부상은 포스텍 감독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워낙 고강도로 압박을 계속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포스텍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3시즌간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스프린트 횟수가 19회였거든요. 근데 포스텍 감독 오고 나서 첫 시즌에 경기당 24.5회로 늘었어요. 그게 매 경기 누적된다? 근육이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유독 근육 부상이 많았어요. 이거는 감독이 조절을 안 시키고 너무 많이 스프린트를 시켰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줄었지만 어시스트 그리고 찬스 메이킹은 아주 좋았습니다. 90분당 도움을 0.38개 했는데 이게 토트넘 전체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90분당 빅 찬스 창출을 0.68회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전체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 중에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리그 17위 팀에서 이 정도 찬스 메이킹을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하게 된 이유도 아이러니하게 측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손 선수가 만들어낸 찬스의 종류들을 보면 측면에서 크로스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드리블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옆으로 패스, 혹은 측면에 있다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동료에게 수루 패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측면에서 뛰다 보니까 득점은 내려가고 찬스 메이킹은 올라갔다. 근데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골, 도움 이런 스탯들 다 떠나서 그냥 손흥민 선수의 몸놀림 자체, 발놀림 자체가 둔해졌다. 리그 17위 한 거에는 손흥민 탓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선발일 때 승률이 41.7%였어요. 근데 손 선수가 선발이 아닐 때 승률은 7.1%. 14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못 이겼어. 그러니까 손 선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승률이 35%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맨시티의 로드리가 있을 때 승률이 74, 없을 때 승률이 64거든요. 10% 차이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35% 차이야. 엄청난 차이인 거죠. 물론 표본 크기가 로드리가 더 많긴 하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 토트넘의 공격력도 무뎌졌어요. 소니가 선발일 때 경기당 평균 2.1골, 아닐 때 평균 1골. 그러니까 정리하면 손흥민 선수한테 리그 17위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손흥민마저 없었다면 토트넘은 정말로 강등을 당했을 수도 있다. 프랭크 감독과의 궁합. 자, 일단 궁합을 알아보기 전에 프랭크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주 좋은 감독이에요. 왜냐면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켰거든요. 그리고 4시즌을 치렀어요.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감독들이 얻은 총 승점 순위를 보면 프랭크 감독이 5위입니다. 펩, 아르테타, 클롭, 에디 하우 다음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프랭크 감독은 비교적 몸값이 낮은 선수들로 이렇게 승점을 많이 딴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승점당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 해당 시즌에 지출한 총 이적료를 시즌 승점으로 나눈 값이에요. 요 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돈을 덜 쓰고 승점을 많이 얻었다는 거야. 근데 프랭크 감독의 브렌트포드는 승격 이후에 리그 평균보다 항상 낮았고 지난 시즌은 17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성비가 아주 좋은 감독인 거야. 레비가 좋아할 만하죠. 자, 그럼 프랭크 감독은 어떻게 이렇게 몸값 낮은 선수들로 성적을 잘 내는 걸까요? 전술이 유연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프랭크 감독은 시메오네, 클롭, 펩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감독들의 장점만 쏙 빼와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채로운 전술들 중에 손흥민 선수랑 궁합이 딱 맞아가지고 손 선수의 득점을 다시 올려줄 것 같은 전술이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롱볼 전술. 브렌트포드는 롱볼을 꽤 많이 때렸어요.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4시즌 내내 롱패스 비율이 상위 5위 안에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성공적인 롱패스가 리그 2위였어. 롱패스를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전진한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뒷공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볼이 흐르면 소니의 침투 마무리 가능.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빅6 강팀한테 유독 성적이 좋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축구를 하냐? 5백으로 수비를 안정감 있게 하고 역습 때립니다. 그러면 또 소니가 골 잘 넣을 수 있죠.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퀵 빌드업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골킥부터 시작해가지고 30초 안에 상대 페널티 박스 높이까지 도달하거나 슈팅으로 마무리되는 플레이, 그걸 승격 첫 해보다 지난 시즌에 2배 더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진을 한다? 그러면 뒷공간이 있겠죠? 소니가 득점하기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랭크 감독 밑에서 뛰면 득점이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 게 프랭크 감독이 공격수들이 득점하기 쉬운 상황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 증거가 뭐냐? 평균 슈팅 거리.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4시즌 동안 평균 슈팅 거리가 14.5m거든요. 이게 리그 최저예요. 그러니까 골대랑 제일 가까운 데서 슈팅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슈팅들의 평균 기대 득점 값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브렌트포드의 득점이 리그 5위였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은 골 넣을 줄 아는 감독인 거예요. 방법은 다양해. 여러 가지 전술적 패턴, 측면 콤비네이션, 상대 박스 안에 숫자 많이 투입하기. 어떤 방법을 써서든 우리 공격수들이 가까운 데서 슈팅을 때리게 해. 득점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그러면 손 선수의 득점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할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골잡이형 윙어를 좋아해요. 윙어가 단순히 크로스를 하거나 찬스 메이킹 하거나 그런 것보다 직접 침투해서 득점하길 원해.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에서도 은베모, 케빈 샤데 이런 골잡이형 윙어들이 둘이 합쳐서 리그 31골 넣었다고요. 프랭크 감독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소니의 침투, 마무리 한번 또 맛보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공격수한테 연계 그리고 압박 능력을 요구하는데 손 선수 다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손 선수가 프랭크 감독 밑에서 한 시즌이라도 뛰어봤으면 좋겠는 게 프랭크 감독이 선수를 되게 잘 키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입단할 때의 몸값과 현재 몸값을 비교하면 무려 32.8%가 상승했어요. 이게 리그 4위 기록이야. 선수 육성을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특히 공격수를 잘 키워요. 이름 없던 공격수들이 프랭크 감독 밑에서 뛰다 보면 유명해져가지고 더 좋은 팀으로 가. 특히 공격수한테 가장 중요한 위치 선정 능력을 집중적으로 코칭한대요. 손 선수 지금도 위치 잘 잡는데 더 좋아지면 어떨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프랭크 감독은 관리를 잘 해줄 것 같아요. 왜 아까 소니가 햄스트링 부상당한 게 포스텍이 무지성으로 계속 압박해 이렇게 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프랭크 감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난 시즌 토트넘이 파이널 서드에서의 압박이 리그 2위였어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겁나 한 거야. 근데 브렌트포드는 14위였어요. 전방 압박을 별로 안 한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어온 횟수를 비교해 보면 브렌트포드가 토트넘보다 딱 한 개 덜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브렌트포드가 전방 압박을 훨씬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경기 때마다 압박 시작 위치, 각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잡아준대요. 자,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쓸데없이 스프린트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소니의 체력 관리, 부상 예방 다 같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현재 실력을 체크해보고 새 감독과의 궁합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랭크 감독 밑에서 꼭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뛰게 될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왠지 최적의 소니 활용법을 찾을 것 같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폼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프리미어리그, 챔스 이런 최고의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빨라요. 지난 시즌 최고 속도가 35.13km였는데 전성기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좀 느려 보였던 건 아무래도 계속 스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라든가 터키 이런 데서 뛰는 모습은 좀 더 나중에 다다음 시즌에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고의 무대에서 오래오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